4월 3일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난 날이죠. 그 뒤에 일어난 한국 전쟁도 그렇고, 같은 민족 간이 나뉘어서 양쪽 진영으로 나눠서 싸운다는 건 늘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누가 잘못했느냐, 어떤 이유로 이 일이 시작됐느냐 보다 서로가 받은 상처들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 양쪽은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찾지 못하게 돼요. 이게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그 사악한 수법 중에 하나예요. 민족 안에 불신을 심어서 양쪽 세력으로 나눠서 싸움하게 만드는 것.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부족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 그거를 식민지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서로 부족 간에 혹은 같은 부족 내에서 편을 나눠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는 거죠. 제주 4.3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여순반란 사건 혹은 제주 이렇게 묶어서 이게 빨갱이들이 빠치산들이 활동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국가적으로는 이 반란의 형태로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상조사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밝혀졌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마치 반공의 투세였던 것처럼 포장되었던 단체, 서북 청년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서북 청년회는 북쪽에서부터 공식적으로는 그 신앙의 자유의 핍박을 받아서 자기 가족들이 숙청을 당하거나 혹은 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몰려와서 남쪽에 모여서 영락교회에 모여서 이게 하나의 모임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서북 청년회도 있었고 뭐 황희도 청년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청년회를 구성했다. 한경직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해방 후의 한반도 정세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고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하튼 운이 없게도 일제가 망하게 되면서 한반도는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 일이.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여하튼 그 러시아라는 소련이라는 세력이 공산주의 혁명한 후에 소련이라고 하는 세력이 구체적으로 이게 유럽에서의 자기 야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정치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원래 러시아는 계속해서 유럽 땅을 자기 걸로 하고 싶어하고 또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든 러시아를 뺏고 싶어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 대결 구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독일과의 오래된 양숙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공산화되게 돼요. 공산주의가 좋은 개념이냐? 자본주의가 좋은 개념이냐?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에 대입되는 말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선이냐? 공산주의가 선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어요. 이거는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무엇에 반항해서 하나의 정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소련은 그 막시즘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은 공산화되게 돼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세력이 되고 군사적 세력이 되게 되니까 이것을 막는 세력은 당연히 자본주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엄격히 얘기하면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아니고 유럽에서부터 서구에서부터 누누이 있어왔던 영토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데올로기 이전에는 무엇을 갖고 싸웠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싸웠어요.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개신교가 갈라지기 이전에는 동로마 교회냐, 서로마 교회냐, 혹은 이슬람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종교적인 명분을 앞에 내세워서 남의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냥 빼앗을 수 없으니까 명분으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종교를 내내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러다가 이데올로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땅 싸움하는 이데올로기로 갈라진 것이 그대로 식민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식민지역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잘 안 배우고 잘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이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식민지역은 서구가 다시 식민지로 지배하려고 했어요. 독립시켜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 혹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기네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전쟁의 승전국가였던 서방, 그리고 같은 승전국가였던 소련, 이 두 세력이 독립전쟁을 놓고 자기네들이 서로 이권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식민지를 갖고 있던 나라들은 서방 쪽 자본주의 국가, 나중에 자본주의를 선호했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미국하고 싸우는데, 이탈리아하고 싸우고 프랑스랑 싸우는데 서방 지역에서 자기네들을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같은 패거리들이니까. 그러니까 반대쪽 세력에 있었던 자본주의 사회와 적대적으로 반대쪽 세력에 있었던 소련의 지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막시즘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련이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면서 마치 식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의 대결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한반도, 한국입니다. 북쪽은 공산주의가 밀려 들어오고 남쪽은 미군정이 밀려 들어와서 한발선을 중심으로 나라를 두 개를 나누게 돼요. 여기서 잘 알다시피 남쪽은 이승만이 득세하게 됩니다. 영어도 잘했고 하와이에서 요양이나 즐기던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그 기독교 목사이기도 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하여튼 머리가 좋고 똑똑한 인간이면 틀림없었는데 약간 뭐랄까 성향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은 미국 군정을 영어를 잘하니까 어쨌든 미국 살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은 이승만이 편했죠. 백범 김구보다는 혹은 여운형보다는 이승만이가 다스리고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를 지원해 주죠. 이승만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국 내에서 자기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뽑히기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와이로 가면서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사실 이승만은 한반도 자체에서 남쪽에서 그렇다 할 만한 지지 세력이 정치적 지지 세력을 갖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누구와 손을 잡냐 하면 기존에 있던 세력, 기존의 식민지 때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재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게 돼.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 미 군정이 그 메가더가 갖고 있는 일종의 성향인데 이거 약간 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친구예요. 메가더가. 그러다 보니까 승전 국가입니다. 자기가 일본과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기묘한 그 문화에 매료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이게 돼요. 그래서 한반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남쪽에 있어서 편하게 통치하는 방법은 일제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굳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그거 눈치를 딱 채고 그렇게 포섭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38선 남쪽은 친일파들이, 매국노들이,
민족 반역자들이 득세를 하는 세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러시아가 들어와서 소련이 들어와서 여기는 조금 달랐어요. 양상이. 그 여기가 막시즘 자체가 가진 자들, 부르주아에 대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반동으로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에 38선 위쪽이 잘 살았어요. 북쪽이.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회가 기독교 대부흥회가 한성이나 서울이나 다른 지역이 아니고 평양에서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북쪽 지역이 공업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해서 거기가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지, 기독교가. 그리고 그 북쪽이 더 기독교가 잘 됐고,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가 많이 융성했는데 식민지에서 잘 산다고 하는 거는 매국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의 상당수는 매국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제시대 때 감리교, 기독교, 선교교 할 거 없이 전부 비행기를 갖다 바치면서 비행기를 못 갖다 바치면 딴 거에 또 갖다 바치면서 열심히 친일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네들 교회세를 늘리는 것이고 성공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소련군이 들어오고 막시즘이 땅 터져버리니까 반동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자본가들이 된 거죠. 부르주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혁명의 바람에 의해서 숙청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려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 내려와서 서북 청년회를 중심으로 몰렸던 반공을 외쳤던 그 단체의 성향이 단지 북쪽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북쪽에서 매국으로 잘 살던 사람들이라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내려와 보니까 남쪽은 이미 그런 세력들이 특선하니까 살판 났죠. 그런데 매국이라는 건 늘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네 정당성이 없잖아요. 이걸 덮어야 되는데 그걸 뭘로 덮냐면 반공으로 덮게 됩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잘 포착해요. 그렇게 하고 서북 청년회가 구성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반동 부르주아라는 것보다 더 속에서 우려는 건 뭐냐면 내 가족을 소련군이 들어와서 공산주의자에 들어와서 죽였다는 게 더 큰 울분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 울분을 가지고 끌어오는 울분을 한경지가 잘 묶어서 제주도로 보내게 돼요. 제주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밀란이 일어난 이유는 일제시대 때도 잘 먹고 잘 사던 놈들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또 경찰이고 또 그들이 또 사장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제주도에서 울컥하고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산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일으킨 게 아니고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거기다가 서북청년회를 파견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만행들을 저질렀어요. 아이들 임산부를 죽인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강간 아주 이런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모든 나쁜 짓은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짓이 뭐냐 하면 제주도에 내려가서 누가 빨갱이냐는 걸 모르잖아요. 외지 사람이니까 나는. 그러니까 서북청년회 갔을 때 제주도 사람 중에 누가 빨갱이고 누가 빨갱이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빨갱이냐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지목하게 했느냐 하면 제주 기독교인들을 앞장 세워서 누가 빨갱이냐를 색출하게 돼요. 근데 이게 할당제 같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몇 명 이상을 지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목하지 않으면 네가 빨갱이니까 네가 지목하지 못하는구나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가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지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 밀고 들어가서 다 해결해 버렸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깊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다 정리를 못하니까 낮에는 자기네들이 차지했던 데를 밤에는 결국은 또 밀려 내려와서 반대쪽 세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오늘 낮에 내 가족을 죽인 게 누구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또 제가 그랬어.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희생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서북청년이라는 이 사악한 집단이 만들어낸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이간질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동서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아물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주 4.3의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예요. 그래서 제주 4.3은 피해자를 가지고 누가 누구 가지고 죽었으니까 피해자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거고 이 일을 일으킨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 분도 알겠지만 제주도에 영락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에 서북 청년회에 붙어서 나쁜 짓을 했던 자들은 또 그걸 덮는 거죠. 반공으로.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 그쪽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던 거예요. 완전한 피해자가 아니면서 저쪽이 더 큰 피해를 본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진상이 밝혀지면서 저쪽이 이제는 제주 4.3을 좀 다른 의미로 불려지게 됐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복권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쪽 불만이 또 자기네들이 이제까지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돼버렸잖아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그쪽 사람들이 뭘 아느냐는 식으로 따지고 들어요.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 손가락으로 같은 제주도민을 죽였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가지고 지금 벌어진 비극을 봉합할 수 있는 단초를 찾기 위해서요. 근데 찾아진 단초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담론을 만들어내서 뭔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으로 나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앞장 세워서 빨갱이 태령을 하게 되면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